EU 충격적인 보고서 등장. 한 보이콧 이유. 사상 최초 한 전차 245대 기가베이브 폴 대통령 단 3일. 한국말도 안 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0년 전 말레이시아에 수출했던 K200 한국형 장갑차를 업그레이드한다. 회사는 항공 엔진에 이어 방산 부문에서도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초 말레이시아군이 운용 중인 K200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장착하고 장갑차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당시 대우종합기계는 1993년 말레이시아에 111대의 K200을 수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보병 수송용인 기존의 K200을 전투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위해 조이스틱을 이용해 장갑차 내부에서도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는 RCWS를 탑재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한 방산품 중 RCWS가 탑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차체의 방탄 능력 강화, 엔진과 변속기가 합쳐진 파워팩 기능 업그레이드, 전자광학 통신 장비 최신화 등의 대규모 MRO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계약에는 말레이시아를 추후 장갑차 MRO 사업을 위한 지역 허브로 만들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에 집중됐던 MRO 사업을 방산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기 개발 및 제조를 넘어 MRO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방산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등극한다는 포부다. K200 외에도 최근 세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K9 자주포의 MRO 사업 또한 곧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K9 역시 곧 정비가 필요한 주기가 올 것이고 언제든 신기술, 성능 개량이 필요할 수 있다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업은 물론 K9 등 다른 무기체계의 MRO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 러 IRBM, ICBM보다 강력, 핵위협 마지노선, 뉴스 캐비닛. 이동재 개건편집위원, 이하 이동재.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확전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 제한을 푸는 그런 분위기에 러시아도 또 대응을 했더라고요. 러시아도 대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가 ICBM을 발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또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에 또 사전 통보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 이하 방길주. 러시아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IR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IRBM이든 ICBM이든 간의 핵무력 태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핵인질로 삼아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위협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RS-26 자체가 IRBM이든 ICBM이든 간의 핵무기를 탑재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무기 중에서는 굉장히 신형 무기예요. 사실 2016년에 이제 작전 배치가 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원래부터 RS-26을 ICBM이 아니라 IRBM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근데 러시아가 이것을 ICBM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메시지라든가 인식은 극한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강대국 대결에서 핵대결을 하는 끝판왕 무기가 사실 ICBM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수위를 낮추는 것처럼 사실은 IRBM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극초음속 IRBM이고 신형 무기이기 때문에 ICBM을 능가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제같이 발사한 무기가 킨잘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도 핵 탑재가 가능해요. 그리고 순항 미사일. 같이 발생하면서 이것만 해도 되는데 ICBM이든 IRBM이든 지금 사거리가
6,000km이기 때문에 5,500km 이상부터는 ICBM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간지대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IC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IRBM 2,500km까지니까 거기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어쨌거나 장거리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제 킨잘과 순항미사일만으로도 괜찮았는데 이걸 발사한 것은 핵전쟁까지 유럽이나 미국이 원한다면 러시아는 그 전쟁에서 먼저 나서겠다 라는 식의 엄포를 놓은 거죠. 반기일주, 러시아가 푸틴이 사실은 2022년 2월 24일에 3일 만에 전쟁을 끝내려고 속전속결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결집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지금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송호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도 있었고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서 진행되다가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게 쿠르스크 지역까지 공세를 한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이 판이 안 되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핵 위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핵 위협에 거의 마지노선까지 왔다. 그렇게 봐야겠죠. 반기일주, 그렇죠. 이제 핵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 자체가 푸틴이 핵이라는 무기는 과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해서 뉴클리어 터부라고 해요. 핵 금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처럼 하는 것을 와해시키고 핵무기는 선제적으로 쓰는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가 상호간 사용되지 않도록 억제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인식이었는데 그걸 깨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포문을 연 게 핵규리를 개정한 거기 때문에 핵무기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서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전술과 전략을 펼치는 거라고 봐야겠죠. 반기일주, 조기 종식을 일단은 드라이브는 걸겠죠. 왜냐면 그게 유세 때 공약이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근데 사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낼 수가 있었으면 바이든 행정부 때 끝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24시간, 즉 1월 22일에 20일에 취임하고 백악관에서 24시간 내에 무슨 조치를 하긴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 메시지로 생각을 할 건데 그게 이제 한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일날 트럼프판 종전안을 제시한다. 혹은 두 번째로 미국의 러우 전쟁에 대한 대원칙을 발표한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중단 혹은 축소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를 지명한다 이 정도로 해서 24시간 내에 무슨 조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조치가 실제 종전이든 정전이든 현실적인 어떤 아웃풋으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의 의지, 특히 이것을 종전을 제시하게 되면 이곳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화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고민하게 될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쨌거나 그렇게 제시가 되면 그 협상에 나간다는 어떤 제스처는 취하면서 그래도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펼칠 것 같습니다. 반기일주,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이전부터 아주 고강도 군사 밀착을 한 국가가 하나가 있죠. 벨라루스. 벨라루스도 북한군만큼 이 정도의 병력을 파병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파병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예요. 그리고 전략거래, 경제거래가 경제거래라고 하면 파병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것이고요. 전략거래라고 하면 파병한 것만큼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전략 핵잠수함, 즉 원자로 기술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잖아요. 그걸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2차 파병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다만 이게 초기 파병치고는 양적 측면에서는 비중과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치열한 쿠르스크 지역이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만 1000명 규모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북한군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평가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도와서 어떤 전투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판단이 될 건데 조심스럽게 지금 판단해 본다면 지휘 조직 자체가 북한군이 독립적으로 여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북한에서 터득한 전술을 그대로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러시아에 통합돼서 거기에 병력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전투 역량이 10분 발휘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반길주, 그런데 추가 파병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 노하우가 이제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러시아군하고 북한군이 통합되는 측면에서 전투 시너지가 발휘가 안 되지만 시간이 흘러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 그러면서 파병이 장기화되고 추가 파병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하나씩 해결돼서 전투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반길주, 안타깝게도 그렇게 초기 전투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성과가 없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북한군을 독립 전투 조직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할 수도 있어요. 일정 지역을 이제 책임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전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반길주, 우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기 때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어떤 해법을 던지느냐, 그걸 이제 보고 판단하겠죠. 다만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위한 물밑 작업 여건 조성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시작 전에 이 물밑 작업이 완성이 돼서 어느 정도 종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 포착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명확하게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고 거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밀착을 하고 대미 레버리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공조를 해야 될지가 명확해질 때 그때 이제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길주,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미국을 이야기했지 트럼프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전략 공간 협상 공간을 만들어 놓으려는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가 유세 기간 중에 김정은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북한이라는 어떤 존재가 그 핵 강국으로서 인식이 되는 그게 이제 불법이라 하더라도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재주목이 없기 때문에 그 재주목을 시킨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군 파병 물타기가 좀 있는 거예요. 불법 국가로 낙인 찍히면서 제재가 추가로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유엔에 의한 제재는 안 되지만 국제사회 제재는 가능하고 다자 제재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결국은 미국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북한이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합리화시키려는 그게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협상력 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해서 트럼프 2기 대비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받을 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는 당연히 지금 북한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어떤 강압을 통해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받아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하는 단계. 그런 측면의 메시지라고 봐야지 아예 트럼프와 협상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반길주, 우리나라의 지금 대외정책의 철학 원칙은 전략적 명확성입니다. 전략적 명확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유를 지켜내야지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